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가볍죠. 동의할 수가 없네요. 가볍다에 동의할 수 않는 겁니까? 품격 있다에 동의하지 않다. 형이랑 나랑 무슨 품격이 있어. 아니, 본인의 품격을 좀 높여요. 아 됐어요. 자, 하던 대로 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우파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찐 보수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보수에서 보수 패널로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요즘.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강조하고 다니고 있어요. 난 새로 보수파 패널이야! 이렇게. 정통 보수의 흐름을 사실 재정립하셔야죠. 저는 정통 보수의 흐름에 저는 간단히 생각해요. 저는 네. 간단하다. 민주당은 앞으로 영원히 집권하면 안 된다. 보수파 계열 정당에서 영원히 집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이런 정부는 안 잘해야 된다.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고. 아니 근데 요즘 저도 이제 밖에 다니면은 왜 그렇게 유승민 의원 칭찬을 많이 해?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을 왜 칭찬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이제 분류가 이제 좀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니까 유승민 의원은 진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하느냐 이런 항의성. 박 교수님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자꾸 역선택이라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른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진보나 보수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지 어떤 이 정형화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념적으로 저는 전형적인 리버럴리즘이에요. 흔히 아는 이 보수에서 비판하는 뭐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유럽식 좌파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저는 거리가 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난번에 경제 노동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혼합 경제를 찬성하지 않아요. 경제 영역에 노동과 복지가 저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노동과 복지는 국가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이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게 현실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지적이에요. 물론 이제 위험한 생각이긴 하다. 아니 제 생각이요? 네. 왜 왜냐면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별로 인정을 안 하신 아니 거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정부가 경제 영역에 그대로 직접적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룰러로서 작동을 하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파네.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서 그거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뭐 오이켄의 질서 자유주의라는 건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 자료집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부는 룰러로서만 작동한다. 아니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데 정부는 룰러로서도 작동하지 않잖아요. 참 위험스러운 발언이네. 네. 네, 하여튼 제발 저 보수파 쪽에 계시는 지지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우리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프로그램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저를 이제 진보 쪽으로 이제 분류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민주당 계열에도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아니 세 부류 정도가 있습니다.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이 진보적 자유주의 3위. 미국 민주당 네. 미국 민주당식을 이제 좀 추종하는 분 이게 전형적으로 친노 친문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온건 보수 온건 보수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뭐 다 이재명 이렇게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별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왜냐면 구별해야 지금-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검찰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싹 지금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어쩔 수 없이 뭉치고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구분이 뭐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는 정당 정치라는 게 이념과 노선, 그다음에 정책 과제에 의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비판도 하고 사실 당내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그냥 칼을 휘둘러 버리니까 네. 이제 책 들고 공부하는 정책 들고 공부하는 시대가 아닌 걸로 이제 시대가 역행돼 버린 거죠. 네. 사실 좀 답답합니다. 위험스러워 보여요. 정치 실종이에요. 정치 실종. 근데 어제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칼날이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거 보니까 야 이제 정말 현실화가 되는구나. 문을 열고 들어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현실화가 됐어요.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이 부원장 하시잖아요. 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아유 측근은 김용 정진상이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2019년 12월 15일 날 네, 네. 김용 부원장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측근 아니라고 했어요? 내 분신이야 그랬어요.
정진상 보고 이야기했지. 아니요. 아 그래요? 2019년 12월 15일 날 김용 당시 대변인이 2020년도 총선에 출마하려고 아.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예, 아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예, 근데 예. 거기서 그때 김용은 나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분신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있으니 이 죄질도 안 좋잖아요. 정치는 사실은 분신이 많죠. 다 분신이지. 손오공처럼 머리털 뽑아가지고 다 분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 입으로 유일하게 한 분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른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들 자체가 검찰 수사가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막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도도 이게 떨어져 한동훈 있거든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결론을 내놨잖아요. 네. 어쨌든 감옥에 보내고 싶다. 재판장에 내세울 거다. 그럼 주의를 완전히 다 옥매는 거죠. 그게 이제 박근혜 수사한 거, 조국 수사한 거, 그 스타일대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거죠. 나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 상대가 한동훈이 아니면 네. 그냥 대장동 건 해봤는데 별거 없나? 문제 없나? 그러면 이제 수사 안 할 텐데 한동훈은 결론을 내놨잖아요. 그럴 때 나는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그 사람.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 특활비 문제, 직권남용 문제를 확대 적용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당시 그렇죠. 수사 방식에. 직권남용을 너무나 남발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처벌하려고 했었고. 그게 사실은 새롭게 특수부 중심의 검찰 권력을 키워준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죠. 그때 막강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또 이용을 하신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업보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이재명한테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여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 듣고 그게 맞지. 충격받았습니다. 뭐 여당도 잘못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억지로 기계적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성 정치권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면은 이거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발 혁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수부 하면서 야 정치권에 있는 놈들 다 썩은 놈들이다. 한동훈 나쁜 장관이 놈들이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단은 좀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좀 네. 정치권을 좀 맑게 해야 돼. 음. 누가 할 수 있어? 옛날에는 군인들이 와서 쿠데타 해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합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우리 검찰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에 부는 사정바람이 이건 보통 센 게 아닌 것 같아요. 역대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정바람이 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정치권 많이 개혁을 하시고 사정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두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 업종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2002년 대선 이후로 정치권이 상당히 정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2002년 대선이요? 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차떼기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오세훈법 사실 그렇죠. 역할한 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돈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좀 깨끗해진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비자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쏙 들어갔죠 그때.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뭐 돈 안 드는 정치가 웬만큼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공영제도 자리 잡았고. 근데 이제 기업체로부터 돈을 안 받지만 국민 세금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받는데. 합법적으로 받는데 국민 세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선거를 치르면 선거 보조금도 주잖아요. 네. 그리고 보전금도 줘요. 네. 그러니까 선거 시작하기 전에도 돈 주고 선거 끝나고도 돈 준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이중 지급이에요. 그 이제 말이 안 돼. 흔히 하는 말이 이제 민주주의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좋게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네. 제가 이제 그 전공자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정책 실패라든가 통로에 까는 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건 또 계량할 수 없겠네. 우리나라 예산에 제가 장담컨대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가까이 되잖아요. 650조. 10%는 네. 통로 비용이라든가 정책 실패 비용으로 낭비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맞아. 근데 국회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 등등등등등 쓰는 거 1조도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대략 10억, 1년에 10억, 300억 정도 되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쓰는 게. 총해서 쓰는 게. 네. 네. 그쪽 그 사람들이 인건비까지 15억. 포함하면 좀 더 되죠. 15억, 15억.
하면 되겠다. 그러면 450억 정도.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은 민주주의 비용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정책 실패로 들어가는 비용에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네요. 다만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늘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조심스럽지 못하니까 요거도 먹고 비판받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 사시도 필요 없고 옛날 행정고시 폐쇄해가지고 주요 부처에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가 세상 편해요. 언론에 추적받을 일 없지요. 고난도 많고. 고난도 많지요. 실제로 집행하잖아요. 국토교통 쪽 개발하는 쪽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또 챙길 수도 있고 감옥 가겠지만. 안 근데 챙기더라도 하여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형네나 걱정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큰일 났어. 노영민 비서실장도 오늘 지금 조사받고 지금 전반적으로 싹 지금 청소 중이잖아요. 조심하세요. 제가 노영민 비서실장 비판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엄청나게 한 하셨죠. 사람인데 그래도 저런 식으로 수사를 받으니까 또 측은. 측은하네요. 네. 근데 너무 국회에 와서 화를 냈어. 너무 본인이 좋지 않은 비서실장이라고. 태도였습니다. 네. 와, 그거 놀랬어요. 옛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본인 다 국회의원들 후배라고 막 국회에서 거의 호통치듯이 그러면 안 얘기했었거든요. 되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럼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에요. 그런 태도 취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문제라고 봤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자꾸 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어제 중앙지검장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질문하지? 너 곧 수사받을, 너 비리 다 알아. 너 곧 수사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한다는 난 인식을 받았거든요. 좋지 않아요. 한편으로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20년 동안 정치개혁 소홀히 하고 정치권 스스로 실력을 키우지 않은 업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업보죠. 본인 스스로들.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개파 정치하고 보수 정치하고 거기에 줄 서고 눈치 보고 그런 것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의 정치인들부터 지금까지 다 뭐 권력에 다 눈치 보고 맹종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본성. 마키아벨리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아부만이 살 길이다. 지금 정치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대 국회가 그나마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홍준표, 뭐 오세훈, 원희룡, 신한국당 그때 네, 그쪽도 있었던 괜찮았고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천신정 네. 뭐 이런 이야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가 제일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때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단순히 신선한 게 넘어서 가지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었어요. 1996년 아마 이때 4월 달에 총선을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정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왔었고. YS가 신한국당 만들어 가지고 인재들 영입하고 DJ가 중경회라고 하면서 또 이 집권 전략 짜면서 인재들 모으고 그때죠. 그 양당이 막 경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군부 개혁 독재- 경쟁을 했죠. 그렇죠. 군부 독재가 끝난 다음에 네. 예전에 이제 군인 출신들이라든지 좀 부패한 정치인들 일소를 해버리고 네. 신진 사대부 같은 그런 그렇죠. 세력들을 이제 영입을 한 건데 그때 이후에 인상적인 인재 영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영입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하고 있지, 홍준표 대구시장 하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2002년도였지만 그때 영입된 유승민 대표 지금 야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민주당은 누가 있나요? 대략? 민주당은 그때 그때 영입된 들어온 사람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천신정이죠. 천신정. 천정배, 신기남, 이분들은 다 정동영 없네요.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미 민주당 생각보다 속도가 그러네요. 빨랐던 거죠. 빨라졌네요. 네. 어쨌든 새로운 인재 영입만이 정치판을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검찰 권력을 통해서 일소하겠다라는 생각, 자신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큰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야, 역시 보수의 양심이십니다. 그럼 이거 안 돼. 한동훈 비판한 걸로냐? 자, 우리 한동훈 장관 이야기 그래도 조금 하고 넘어가죠. 지금 유상범 의원인가요? 네, 한동훈 어제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좀 더 넘어서 가지고 조기에 당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제 꼬리표가 무엇이 붙어 있냐면은 당대표까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제 며칠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고 네네. 또한 집권여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워딩을 보니까 야 이거 당대표론도 네네.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막 얘기하잖아요. 조수진 의원 같은 사람은 한동훈 나오면요, 수도권에서 중도 확장 가능합니다. 표의 확장성이 있어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네. 발언을 하면서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한번 분위기를 한번 툭 던져놓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반발이 없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마 실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24년도에 이 한동훈 장관이 좋은 지역구 받아서 총선에 출마할 거는 100%다. 그 정도 이야기는 했죠, 저희가. 네.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네. 이건 너무 조기 투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묘해요, 지금. 기존에 민주당이라는 이 거대한 강적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한동훈을 투입해서 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사정 국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고 야고 관계없이 정치판 자체를 초토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영도자가 들어온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런 식의 자꾸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얘기도 들으셨어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이제 설도 듣고 나니까. 그게 이제 검찰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진짜 군사 쿠데타라든지 아니면 뭐 군부 혁명, 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소명의식이고 뭐 자신감의 표현일 텐데 참 위험스러운 생각이죠. 그때랑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되게 복잡 단란해졌고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졌어요. 네. 근데 과연 편협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검사들이 그 표현 너무 위험한데. 그러니까 편협이 경험이 그 잘못됐다. 폭넓지 않은. 검사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들, 정치권은 일소해야 되는 대상. 네네. 사람을 되게 의심하잖아요, 검사들은. 또 그렇죠. 범죄자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편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면 과연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야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당과의 관계 내에서의 다른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조사하면 되게 되죠. 위험해요. 조사예요? 조사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조선 정치가 아니죠. 네.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네. 민주당도 반성해야 돼. 왜냐면은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국회에서 뭐 허위 증언하고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네. 이거 잘못됐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정치적으로 뭐 사퇴하라라든가 뭐.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에 고발한다고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겠냐고.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사과받을 거 받고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도 상당히 꼬랑지를 내렸더만요. 보니까 고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것을 갖고 정치적인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민주당이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현실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밑에 있는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되게 저도 우려스럽고 걱정되게 봐요. 그래서 참 발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떻게 조사를 하지? 날 뭐 없는 죄를 막 만들어가지고 보내나? 모르겠다. 출연료에서 세금 덜 냈다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니고. 그럼 국세청에서 하지 뭐. 국세청에서 하는 거야. 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싫어요. 자,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간다. 가정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교통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되게 하고 싶겠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어쨌든 유승민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대권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기현이나 권성동을 보면 이 사람들 이준석 내쫓아는 거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 못 네. 믿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맡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외부에서 수혈을 해오고 트레이드 해와야 되는데 저는 권영세 장관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권영세 장관도 뭐 검사 출신이지만 어쨌든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시켰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주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차기 당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의 신임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저는 의원들도 당협위원장들도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밀을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한 30~40%는 대통령 도와주자라는 차원에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납니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니 근데 대선 끝나고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모아서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선거 치느라 정말 고마웠어요 하면서 시계 한 5개씩 주고 조용히 숨어서 밥 사주고 청와대 이제 청와대 불러가지고 아니 근데 저게 밥 사주고 그렇게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간담회 형태로 공개 일정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박근혜 때는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 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아니 왜냐면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당권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니까 자꾸 대통령의 의중에 실리지 않느냐라는 근데 그런 의심이 자꾸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당대표 만들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계획과 판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되게 전략적일까? 정무적일까? 그거는 조금 좀 못 믿겠어요, 아직. 지금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누군지 아세요? 여권에 예, 대선 주자 1위? 일단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네,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동훈. 인지도 높다는 뜻이고 당원 투표하면은 1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높죠? 뜻이죠. 네, 높아요. 네. 이게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맞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내가 취재해보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취재를 해봅니까? 추진하는 건 아니죠. 추진은 아니고요. 취재. 취재해봐가지고 네. 그런 느낌이나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주 마키아벨리 시간에 와서 썰을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면. 일단은 나오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가끔 연락을 드리는데 연락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본인은 실패하더라도 네. 당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한 자락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예요? 국가와 국민 이야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국민? 왜냐하면 하시겠죠. 정치는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니까. 네. 경우의 수를 남겨두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도 당과 윤석열 정부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국가와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무조건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이 그냥 단순히 제3자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로 2024년 총선 치르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해요? 아니면 유승민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유리해요? 유승민 체제로 치르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하겠죠. 낫죠. 예. 그 무당층이나 지지를 덜 하는 분들은 아마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게요. 네. 우리 둘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과 흔히 하는 검역관들도 똑같이 이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확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거야에 대한 대응책으로 판을 아예 깨버리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까요? 지금 그런 이제 상상력들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한길이 하겠지.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금방 한동훈 장관이 당대표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런 판을 깨버린다라는 하나의 정치 환경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한길 장관 쪽 뭐 그런 쪽에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들. 정치판을 바꾸고 싶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승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이라는 단어도 꼭 넣어놔야 된다. 지금 현재 여야를 넘어서 윤석열 정부와 제일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싸운다라는 이미지만 갖고는 당대표에 출마해서 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좀 네. 생각이 들고 분명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것 같아요.
괜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거야.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싸우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어쨌든 유승민 뽑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명목상으로라도 윤석열 정권의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 이 저 유승민 몸을 바치겠다. 보수파의 그렇죠. 2024년 촌성 승리를 위해서 입에 쓴 보약 한 제 먹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쓴소리지만. 예, 명분을 그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속으로는 전략적인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승민 대표도 본인이 워낙 똑똑하시고 그러셔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먼저 선방 한번 때릴게요. 네. 역대 이런 국정감사 좀 처음 봅니다, 진짜. 아니 근데 맨날 국정감사 이래요. 근데 올해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 시기상의 문제.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네,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는 2021년도에 네, 1년 동안 행정부가 일 잘했냐 못했냐 네, 그거를 이제 평가하는 국정감사인데 네, 보통 저희가 그냥 같이 정권이 유지가 되면 네, 네, 6월 달까지 딱 그 끊어요. 그래서 네, 네. 통계를 정부로부터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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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또 대선에서 또 정권이 바뀌었어. 네, 네. 그러니까 올해 했던 거는 또 민주당이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이고 작년 거는 국민의힘이 비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올해의 시점상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흔히 하는 말로 국감 스타 하나 안 없어. 나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의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조질 만한 그런 자료나 연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여당 타성? 아니 근데 애매모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네. 그냥 어쨌든 올해 5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웃기단 말이야. 그래서 뭘 공격하려고 딱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한 거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더라도 네.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이 어떻게 자기네 정권을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뭐 그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제가 여당이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저는 비판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은 좀 자제를 하겠죠. 정책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저도 네. 이제 국회에서 20년 동안 보좌관을 하면서 국정감사 많이 치렀잖아요. 여당도 네. 해봤고 야당도 그렇죠,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여당 되더라도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판을 해요. 그렇죠. 언론에 보도가 안 될 뿐이에요. 말싸움하고 이런 것만 보도가 되는 거야. 유봉호, 김문수, 그다음에 어제 뭐 또 다른 분들 한동훈하고 말싸움한 거, 그게 중앙지검장 근데 말싸움한 거. 그냥 언론 환경 탓이기만 할까요? 재미없잖아요. 정책적인 대안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 솔직히 정무위에서 증권거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얘기하면은 좀 깊숙이 들어가면 기자들도 못 알아듣고 시청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재미없어요. 돌린단 말이야.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더라도 네. 일단은 할 의원들은 건 해야죠. 확실하게 잘못된 거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한 달 후에 국감 지적 조치 사항이라는 거를 제출하거든요. 그거에서 조치가 잘 안 되면은 상임위 차원에서 또 예산 깎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계속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자극적인 것만 보도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국회의원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보좌관들 이 국감 때문에 5개월 전부터 날 새면서 공부하고 자료 요구하고 분석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긴 뭐 저도 옛날에 그 전략 파트 일할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국감 밤새워서 준비하는 의원들 보고 형 그냥 당대표 욕을 해. 이게 사실 참 언론의 속성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화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안민석 의원도 국감장에서 활동한 거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야 전재수 갈지 이러니까 그냥 갑자기 어제랑 오늘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 전재수 보고 한 이야기 아니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김현정 뉴스쇼 내 앞에서 인터뷰를 하더만. 본인은 저기
그 다른 의원 보고 그 조모 의원 보고 했다고. 조홍천이라 했다고요? 예, 예.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전재수원으로 읽혀지고 저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회피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0 시절에 캐치프레이즈를 정의구현, 정의사회구현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안민석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사안이 전재수원도 아니니까. 엄청나게 막 그 섭섭해하더만요. 어제 자, 봤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모든 것들을 이념과 그 다음에 담론 중심으로서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건도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야. 사실은 국정감사라든가 이 행정부를 상대할 때는 구체적인 사안, 때로는 수치, 그 다음에 이 프로세싱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야지만이 위법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절차적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내 가치관에 의해서 주장을 세게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도 똑같이 주장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고 나서 말싸움을 하잖아. 말싸움을 하죠. 그럼 말싸움에서는 한동훈을 못 이기는 것 같아. 네, 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보좌진들이 실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자료 요구를 한번 하면요 되게 느슨하게 와요. 그렇죠. 원론적인 거. 그러면 거기서 다시 맹점을 잡아내서 2차 자료 요구, 3차 자료 요구 자료 안 주면은 부서 쫓아가요. 전화해서 성질도 안 되고. 성전에 부서 쫓아가지고 딱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료 줄 때까지 우리 집에 안 간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사람 들어보지 못했어요. 최근에는 저는. 그래서 실력과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왜냐? 지난 5년 동안 따뜻했거든.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거든.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좀 공격적인 본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검찰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위기감도 느끼고 네. 투쟁심도 타오르겠지. 그래서 내년 국감은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 올해는 민주당 보좌진들의 준비 부족도 한몫을 한다. 저는 내년 국감이 제대로 있을지 없을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의원들 많이 잡혀가요? 격변이 워낙 뭐 이게 심할 것 같아가지고 참 겁이 납니다. 겁이 나네요. 네, 그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네. 그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 이재명 대표, 또 뭐 의미 있는 정치인이 조영 원내대표, 네. 박홍근 원내대표 뭐 보이지도 않더만. 네. 예. 자 주요 정치인들의 손익 계산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자 김문수 위원장까지 넣어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네. 언제든지 그분들은 지지를 하니까 보다 좀 중도 쪽에 있는 가운데 쪽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야 제대로 좋은 말 했네, 옳은 말 했네, 지도자 깜이네 이러한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이번에 있었던 이제 친일 관련된 언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등 권력 핵심부의 의중을 읽었다. 두 번째, 본인이 내가 내 컨셉을 잡아서 새로운 정치를, 내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어느 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의중을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의중을 읽은 것 같지 않다. 본인이 지금 자신감이 생겼고 신났어요. 신났다. 여당 원내대표는 해봤지만 집권 여당의 중요한 선출직, 네.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하니까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은 뭐 그냥 부탁을 통해서 맡았지만 저렇게 막강한 당대표라는 직을 가진 것에 대한 신남,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오버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상징적인 게 뭐 식민지론일 수도 있고 전술핵 배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68개의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인 내가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감사를 해서 좀 적절한 사람치 않은 사람들은 좀 바꾸겠다라고 한 거는 상당히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외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잖아요. 뭔가 좀 오버랩 되잖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막 최후의 앞에서 우리가 만찬이라는 이야기했던 한동훈 장관 이야기 등의 정치 기획이 존재한다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의견이 있거나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내가 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님, 제가요, 제 체제하에서 한 100여 개 곳에 네, 당협위원장을 친윤으로 좀 바꿔서 네. 우리가 당대표 선출하는데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맞는 사람이 당대표 되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 놓겠습니다. 그게 네. 맞아요. 라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왜 비대위원장이 이런 일을 하지? 그럼 새로운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들 새롭게 라인업을 짜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네가 하면은 새 당대표는 뭐해?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정치권에 있던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왜 네가 나서서 해? 너 좀 저 오버하지 말고 새로운 당대표 뽑히면 그때 해. 내 신복이 당대표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우리 장 소장님 보면 방어를 하셔도 돼요. 방어를 하셔도 되는데 정진석 의원 같은 분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한국의 최고 존엄 같은 분 뭐 똑같은 표현이네. 산업화 세력 네. 또는 뭐 이 정통 엘리트 관료 뭐 이런 엘리트주의자들이 이 보수 정당을 구성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진석 의원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게요. 박덕흠 의원 전형적인 토호잖아요, 그죠? 토호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많았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겁니까? 상황들이. 글쎄요, 옛날에도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박덕흠 의원 얘기했지만 한무경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네. 완전히 뭐 땅 부자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어떠한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번 건설업자 같은 분들도 많이 국회의원에서 진출했었죠. 네. 근데 그분들이 과연 정치 발전에 큰 영향력, 도움을 줬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어를 하라고 하니까 같이 동조를 해주시네. 아니 뭐 그런 사람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윤미향 같은 사람이 과연 들어와서 정치 발전이라든지 민주당의 세를 확장시키는데 뭐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몇 명 찝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줄 잘 서가지고 배치 다는 사람들. 그럼 뭐 참 정치가 발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도 지역 토호라고 볼 수 토호죠. 있죠. 거기서 뭐 학교를 뭐 몇 개나 갖고 있고 아버님께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한 그늘 아래서 계속 배지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과거 이제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그룹들은 상당히 퇴조했네요, 그죠? 추경호 장관이 이제 기재부 장관 같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인데 썩 그렇게 유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그리고 옛날에 이회창 대표 체제 이후에 점차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공천을 뭐 예를 들면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친한 후배라고 통영에다가 보궐선거에 공천 줘버리고 검사 출신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지 뭐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정받던 분들이 들어온 부분 인상적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도 법조인들이 한 30-40명 됩니다. 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의 법조인들과는 또 조금 더 출신이라든가 또 이 들어온 정치권 들어오는 루트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평을 한다거나 그런 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법조인들, 흔히 하는 특히 민변이라든가. 뭐 검사 출신들 아니면 판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많이 들어와서 어떠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사위에 배치돼가지고 서로 지금 말싸움하고 너 잡아가라, 왜 잡아가냐 막 그런 얘기밖에 오늘도 보니까 법사위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하더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중앙지검장 상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 왜 하냐, 김건희 여사 왜 수사 안 하냐 그런 얘기만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발전적이냐 회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국감을 지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어렵죠. 본인이 네. 초선 의원인데 어떻게 뭐 지휘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국방위에서 본인이 안보와 국방에 대한 철학을 좀 밝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약간 좀 부족해 보여요. 보통 그 국감 시기에 당 대표들은 어떤 활동을 하죠? 보통 그냥 이제 n분의 1로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나요? 아니면은 다른 자기 어젠다를 만드는가요? 아니, 제가 옛날에 원외 당 대표를 모셔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당 대표는 좀 조용해요.
제가 모셨던 원외당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 가서 본인 질의만 딱 끝내고 다른 네. 상임위 가서 딱 의원들 격려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한 역할이죠. 근데 국감 시즌은 워낙 원내대표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서 이게 뭐 당대표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 성적표가 특별히 뭐 없겠네요.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길기, 뭐 그다음에 극단적 친일 국방 이 발언으로 저분이 선동을 하는구나. 안보도 그냥 본인의 지지층을 확장시키고 공고화하는데 이용을 하는구나. 그러한 인식을 줬지 어떤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을 밝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할 수는 있어요. 아니 왜 강릉에서 낙탄 사고 일어났는데 왜 제대로 대처 안 했어? 그거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다른 진짜 평 의원들이 할 일이지. 당 대표라면 그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막 생각은 안 나지만 묵직한 좀 화두를 던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외교 안보에 관한 뭐 이재명 독트린 같은 거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발표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언뜻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조연 배우가 그나마 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서로 도와줬지. 아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논쟁에 개인적으로 본인은 별로 손에 안 봤다고 생각하겠다, 그죠? 그게 다른 게 뭐냐면 예. 그 사람들이 느끼는 민심이 달라요. 아, 그 사람들 패복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잘했어 댓글이 엄청 달린 모양이죠. 좋아요가 뭐 몇천 개에다가 잘했습니다. 막 이것도 쭉 보면 와, 역시 우리 비대위원장 계시니까 안정화되고 민주당 공격도 하고 정말 제대로 일을 하시는군요. 그게 취하는 거죠. 전화하고 문자 야. 봐보세요. 욕설이 가겠어요? 다 칭찬하는 거지.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한쪽 면이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레이더망을 돌려야 되는데 예. 여기서 멈췄어. 예. 그래서 여기 지지층의 민심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국정감사는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예산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산국회에서 좀 제발 좀 양당이 좀 이것만은 좀 챙기고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저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사? 수사비? 아니, 그거보다 이제 예산으로만 국한시켜 보면 이번에 지시가 내려간 게 R&D 사업 쪽에 좀 많이 예산을 배정하라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까 대략 25개 분야와 관련해서 무척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나 되게 마음 아파가지고 내가 그거를 리스트를 캡처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10,000원 지원해주다가 그 10,000원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지원 안 해주면 타격이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노약자, 취약계층, 장애인, 외부모 뭐 이런 분들, 희귀병 걸린 사람들, 저소득층 이 예산이 몇억 단위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깎였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국민의힘 스스로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이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시키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봤을 때 그건 국민의힘 탓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들은 그런 작은 예산들 그나마 챙기는 편인데 네.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예산을 통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해요. 이게 예산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민주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효율성만을 생각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 그냥 맡겨놓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여튼 그 부분만큼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타겟형으로 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저는 원래 그 양비론 싫어하는 사람인데 요즘 뭐 참 국회 하는 거 보면은 저도 참 어쩔 수 없이 양비론 비슷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국감은 계속 돼야 됩니다. 국감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말싸움하고 서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만 화면에 보시지만
정말 묵묵하게 정부의 잘못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들, 보좌진들의 눈물과 피땀이 나타나는 게 국감 질의서거든요. 그 질의서가 없으면요 행정부 지들 마음대로 해요. 무서운 게 없거든요. 국감은 무조건 해야 된다. 국감 무용론 나오면은 아니야 국감 해야 돼.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돼. 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 집 앞에 낮잠 자는 개가 있거든요. 낮잠 자는 개가 있는 것만으로도 도둑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또는 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의 정치인들이 말싸움만 하는 사람, 정쟁만 하는 사람 이런 걸로 비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회 본연의 의무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네. 뭐 그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